공식적인 명칭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는 국민들한테 널리 알려지고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경우에 국민 뭐뭐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 MC, 국민 타자, 국민 배우, 국민 여동생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는 자동차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여러 세대를 거쳐 팔리고 그 판매량도 높고 고객 충성도도 높다면 우리는 국민차 또는 국민자동차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보면은 국민차로 불릴 모델이 몇 가지 정도 떠오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쭉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런 차들이 있었지 할 때 올 3월이면 그러니까 2020년 3월이면 출시된 지 25주년이 되는 모델이 있습니다. 스페인어로 앞에 또는 앞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모델인데요. 혹시 머릿속에 떠오르는 차가 있을까요? 바로 아반떼입니다. 현대차가 출시 시점부터 최대한 우리 기술, 우리 디자인으로 차를 만들려고 했던 유독 동글동글한 디자인이 예뻤던 지금은 구아방이라고 불리는 아반떼가 1995년에 처음 나왔었어요. 그 아반떼라는 하나의 브랜드를 25년 지금까지 쭉 가져온다는 점은 그것도 우리나라처럼 자동차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은 시장에서라면 분명히 그 이유가 있고 한번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반떼 말고 뭐 그랜저나 소나타처럼 다른 장수 브랜드들도 있어요. 그 중에서도 아반떼는 좀 더 젊은 층,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마디로 친근하고 부담이 없는 모델이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아반떼는 1995년 3월에 등장해요. 이미 그 전에 5년 동안 엘란트라라는 준중형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아반떼의 출시에 있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들거나 이질감이 들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95년에 나왔던 아반떼에는 1.5리터 엔진 그리고 1.8리터 엔진의 두 가지 모델이 들어가서 출력이나 연비도 별로 불편한 건 없었는데 현대차는 여기에 아반떼만의 스토리텔링을 더해서 사람들에게 더 접근하는 방식을 취했었어요. 예를 들어 처음에 엘란트라가 출시된 게 1990년이었는데 그때부터 이미 아반떼의 개발을 시작했었고 5년 동안 5천억 원의 돈을 들여서 굉장히 공들여 개발을 했다라는 점도 같이 부각을 했지만 아반떼는 특히 메이드 인 코리아뿐만 아니라 메이드 바이 코리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99% 넘게 순수 기술력, 순수 디자인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고 이 완성된 모델이 바로 아반떼라는 점을 강조했었는데요. 예를 들어 아반떼의 둥글둥글한 디자인은 우리만의 멋을 찾기 위해서 고려 청자, 이 청자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수석 디자이너의 인터뷰도 있었어요. 그리고 99.9%라는 숫자도 굉장히 강조됐었습니다. 이게 이만큼 국산화된 부품을 가지고 차를 만들었다는 그 비율을 강조했었는데요. 물론 국산화율을 강조한 다른 차들도 있었지만 아반떼의 경우에는 특히 이 부분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조립된 차기도 하지만 순수 우리의 기술력, 우리의 디자인 능력을 가지고 만든 차니까 그만큼 더 국산화가 됐구나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는 지금도 우리나라 국산화로 만들어진 첫 차를 아반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 1년 전에 나왔던 엑센트도 99% 넘게 국산화율을 돼서 나온 차긴 한데 오히려 아반떼에서 폭발적으로 그 부분을 집중하고 이 관련된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심지어 고려청자 드립까지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반떼가 최초의 국산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다른 나라들도 그렇겠지만 우리나라 경우에도 애국 마케팅이 적용된 사례들이 꽤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1999년에 모 증권사에서 금융투자 상품으로 만들었던데 그 이름이 바이코리아였습니다. 1999년이면은 이미 IMF 구제금융 시대여서 우리나라가 금모으기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로 나라 가진 빚을 탕감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벌이던 때였어요. 이럴 때 그냥 증권회사의 상품인데 이름이 바이코리아예요. 우리가 이 상품을 사면 뭔가 나라가 빚을 갚는 데도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폭발적으로 팔렸던 경우가 그 예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2002년에 월드컵 했을 때 우리 응원구 생각나시잖아요. 나라를 앞으로 내세우면서 냈던 모 통신사의 광고가 굉장히 히트를 쳤었어요. 경기장마다 경기 때마다 사람들이 가서 이 구호를 외치면서 굉장히 열심히 응원을 했었는데 그래서 스토리텔링의 입장에서 보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브랜드를 그 국가와 연결시키는 부분은 사실 부담이 되게 크지만 한번 성공을 거두면 그 성과는 예상 못하게 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반떼의 경우에도 처음에 출시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었고 우리가 직접 만들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고객들한테 더 큰 어필을 했던 부분도 있었고 때마침 디자인도 예뻤고 차 성능도 연비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출시됐을 때부터 이미 많이 팔립니다. 3월에 출시됐는데 그해 13만 대가 팔렸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해 판매왕은 아반떼인가요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때는 소나타2가 출시된 지 2년 차였기 때문에 판매왕은 소나타에게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아반떼는 그 이후에도 계속 팔렸고 계속 베스트셀러에 위치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많이 팔리는 차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2000년이 되면서 아반떼는 좀 더 고객들에게 다양한 면으로 어필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2000년에 출시됐던 아반떼 XD예요. 당시 현대차에는 이름 뒤에 영문명이 붙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아반떼뿐만 아니라 그랜저 XG, EF 소나타, 아반떼 XD 다 마찬가지겠죠. 원래 이 영어는 세그먼트에 기초한 프로젝트명인데요. 아반떼 D 세그먼트에서는 아반떼 XD, 그 다음에 HD, 그 다음에 MD, 그 다음에 AD 이런 식으로 나왔었고요. F 플랫폼에서는 소나타, EF, NF, YF 이런 식으로 올라갔었고, 그랜저의 경우에도 G 세그먼트를 들어갔었죠. XG, TG, HG, IG 이런 식으로 갈았고, 그 위에는 에쿠스 같은 경우에는 I로 시작하는 세그먼트를 썼습니다. 이런 아반떼 XD는 앞선 모델들에 비해서 두 가지의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 첫 번째는 자랑스러운 국산차를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하겠습니다. 이 수출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예를 들어 아반떼 XD를 출시할 때 현대차에서는 수출 전략 차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존에 있었던 아반떼는 우리의 기술력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만들었으니 앞으로 이 차를 가지고 해외에 적극적으로 팔아보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이 시기를 생각해보면 2000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IMF 구제금융을 종식하고 우리가 여기서 졸업한 게 2001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에 우리가 만든 차로 해외에 수출하겠다는 부분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차를 사면 아반떼는 자랑스럽게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구제금융 체제에서 벗어나는데 뭔가 기여를 하지 않을까? 실제와 상관없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차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차를 사는 사람들도 차의 성능이나 기능 말고도 나름의 의미를 하나 더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 전략 차종이라고 불리던 아반떼 XD는 초창기부터 역시 인기를 끌어갔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반떼 XD는 가격도 좀 비싸졌지만 대신 출력이나 성능도 확실히 좋아진 모델이었습니다. 기존의 아반떼들이 1.5리터 엔진과 1.8리터 엔진을 갖고 있었다면 이번에는 2.0리터 가솔린 엔진이 새로 들어옵니다. 143마력을 내는 엔진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EF 소나타나 아니면 또 다른 중형차였던 SM5랑 비교해도 마력상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가 가벼웠기 때문에 더 잘 나가고 더 성능이 좋았기 때문에 차 타는 사람 입장에선 더 즐겁게 운전할 수 있는 차가 오히려 아반떼 2.0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아반떼 XD 들어서면서 가격의 범위도 굉장히 넓어집니다. 제일 저렴한 모델이 880만원대, 그리고 제일 비싼 모델이 약 1900만원 정도로 차이가 나다 보니까 2.0의 고급 트림을 사는 오너들은 이 정도면 내가 1.5 깡통 아반떼 2대를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1900만원짜리 아반떼는 당시 기준으로 보면 소나타의 몇 개 트림보다는 오히려 비싼 가격이었다 보니까 차를 타는 사람들이 내가 돈이 없어서 이 차를 타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차를 좋아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타는 거야. 이런 부분에 또 하나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가격이나 차의 성능으로 보더라도 아반떼보다는 소나타보다는 그랜저보다는 제네시스 이런 식으로 생각이 굳혀지고, 그래서 아반떼를 사는 사람들은 소나타를 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이 차를 타는 사람, 이런 식의 인식이 갖춰지는데 아반떼 XD 2.0 모델은 당시 이 부분을 뒤집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 입장에서는 상황이 어쨌든 간에 이 차를 사면서 더 만족할 수 있고 내가 이 차에 더 애착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더 이 차를 자랑할 수 있는, 한마디로 고객 충성도가 계속 높아지는 모델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반떼 XD 자체는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잘 팔리게 됩니다. 아반떼 XD 뒤를 이어서 나왔던 HD는 첨단 사양, 기술 이런 부분에서 크게 강조를 하게 돼요. 기존의 유압식 핸들이 아니라 전동 모터가 들어가는 파워 핸들, 흔히 MDPS라고 하죠. 이 부분이 탑재되고 차의 후륜 서스펜션 역시 멀티 링크 방식으로 바뀝니다. 심지어는 아반떼 HD 시절에는 최초의 하이브리드 모델도 나와요. 비록 디자인이 역대급 망작이다, 흔히 말하는 붕어룩 같다는 악평을 듣기도 했던 HD지만 막상 그 안에 들어가면은 옵션 좋고 첨단 사양 좋고 운전하기도 편하고 내장재도 동급 최강이었기 때문에 나와 가족들이 탔을 때는 충분히 만족하는 차가 됩니다. 그리고 이미 10년 넘게 가져온 브랜드 파워 덕분에 여전히 HD도 잘 팔리고 외국에서도 잘 팔리는 모델이었어요. 2010년도에는 1.6리터 엔진임에도 140마력을 내게 되는 놀라운 아반떼가 나오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아반떼 MD라는 모델인데요. 이미 앞선 아반떼들 15년간 쭉 팔려왔던 아반떼들 덕분에 MD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10년에 아반떼가 나왔을 때 이미 길거리에는 그 모든 아반떼들이 다 다니고 있었어요. 1995년에 구아방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린번 엔진 들어갔던 아반떼 투어링, 거기다가 XD도 다니고 있었고 HD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 차를 사도 적어도 15년은 달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게 있었어요. 약간 다르면서도 비슷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미국에 파견을 나갔을 때 카이엔을 산 적이 있습니다. 포르쉐 SUV인 카이엔을 샀었는데요. SUV지만 포르쉐이기 때문에 차를 사고 약 한 달 정도 있으면은 저희 집으로 우편물이 오게 됩니다. 포르쉐 북미법인 사장이 보낸 땡스 레터가 있고, 여기에 덧붙여서 필기구와 약간의 기념품들, 그리고 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고객들한테 안내해주는 책자고요.
그게 바로 The Porsche Principle이라고 불리는 포르쉐의 철학과 역사를 담은 간단한 안내책자입니다. 포르쉐를 처음 접하는 고객이더라도 이 차에 대해서 좀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게 1948년에 처음 만들었던 356부터 시작해서 지금 제가 차를 구입하던 시점까지의 차의 역사, 모델들, 그리고 포르쉐가 지향하는 방향, 이런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 책이에요. 이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최초로 만든 차부터 지금 만드는 차까지 만든 차의 70%가 지금도 도로 위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지속 가능성,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고객들로 하여금 내가 포르쉐를 타면 이만큼 차를 오래 탈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내 차가 잔고장도 많고 정비소에 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70년 동안 만들어 온 차의 70%가 여전히 공도를 다니고 있고, 실제로 우리 주위에 보면은 오래된 공랭식 911들, 그러니까 964나 930 또는 심지어는 356까지도 아직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이 있어요. 10년, 20년 전에 나오는 포르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포르쉐를 사는 고객들은 적어도 내 차가 이만큼까지 오래 달릴 수 있고, 내 차를 나중에 팔더라도 감가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차가 고가지만 나는 이 차를 타면서 굉장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깔려 있고, The Porsche Principle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어필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 충성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아반떼 얘기로 돌아오면, 아반떼도 15년 동안, 이미 201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15년 동안 수많은 차들이 공도위를 누비고 있고 별 무리 없이 잘 다니고, 심지어 어떤 차들은 튜닝을 해도 잘 다니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내가 이 차를 타면 무리 없이 계속 탈 수 있겠구나, 큰 고장 없이 안전하게 탈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을 줬습니다. 바로 그게 브랜드 파워였고 아반떼를 장수하게 한 또 하나의 비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록 MD가 후륜을 토션 빔으로 바꾸면서 피시테일도 생기고 차의 안정성의 지적도 받곤 했지만, 여전히 MD는 굉장히 잘 팔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잘 팔렸지만 해외에서도 잘 팔렸어요. 예를 들어 북미에서 팔린 걸 보면은 2009년에는 약 10만 대 정도 팔리다가 2010년 들어와서는 18만 대로 껑충 뛰어오르고 2011년에는 20만 대를 넘어갑니다. 해외에서도 효자 종목인 모델이 된 거죠. 2015년에 출시된 아반떼는 흔히 말하는 프로젝트 AD라고 하죠. 또 다른 부분을 고객들한테 어필합니다. 바로 나와 내 동승자의 안전이라는 부분이에요. 이미 2010년대 중반에는 수입차들도 많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위험한 현대차를 왜 자꾸 사요? 수입차 튼튼한 거 좋은 거 많은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어필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스토리텔링 이야기도 많이 만들고, 특히 강조했던 부분도 차에 들어가는 고장력 강판, 그냥 강판 말고 훨씬 튼튼한 강판의 비율도 20%대에서 50%대를 올리고, 후륜 서스펜션도 토션빔에서 다시 멀티링크로 바꿔주고, 볼 베어링에 대한 부분도 바꾸고, 샤시 강성도 끌어올리고, 동급 최초로 무릎 에어백까지 탑재해서 나와 내 가족들, 내 친구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차,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고 타도 괜찮은 차, 이런 부분의 어필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패밀리카를 강조하면서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는 사람은 이 차를 타보세요 그러면서 또 다른 모델을 추천해줍니다. 그게 바로 아반떼 스포츠예요. 200마력을 상회하는 터보 엔진, 그리고 7단 듀얼 클러치, 이런 부분 때문에 공도에서도 서킷에서도 즐길 수 있고 굉장히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어요. 아반떼 스포츠를 통해서 상대는 이런 메시지를 같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반떼가 패밀리카,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차라면, 내가 즐겁게 타는 아반떼를 원하시는 분은 아반떼 스포츠로 가세요 하면서 그 안에서도 약간의 세그먼트를 가릅니다. 지금 이 영상이 2020년 3월 초에 촬영된 영상이에요. 그리고 올 3월 중에는 새로운 아반떼 CN7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미 어느 정도의 예상도도 다 공유되어 있는 상태고, 사람들이 그랜저에 들어가는 인터페이스에 들어가는 부분도 많다라고 해서 기대감도 충분히 높은 모델이에요. 가격과 성능, 그 옵션의 조합이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궁금한 시점이기도 한데요. 이미 아반떼의 경우에는 XD도, HD도, MD도, AD도 다 운전해봤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느낌은 저한테는 있습니다. 차가 갈수록 편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좋은 건 있지만, 여전히 소나타나 그랜저 역시도 계속 발달하기 때문에 아반떼가 소나타나 그랜저를 뒤집어버리는, 흔히 말하는 하극상은 아직까지는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앞으로도 그럴 것만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격도 다르고 트림도 다르고 지향점도 약간씩은 다르다 보니까 아반떼가 이를 능가하기에는 무리수겠죠. 그럼에도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볼 부분이 있어요. 왜 아반떼가 지금까지 25년 동안 이렇게 장수를 할 수 있었을까? 비록 1995년에 구화방인 아반떼, 그리고 요번에 나올 CN7의 아반떼, 그 차 사이에는 굉장한 간격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반떼라는 점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아반떼가 주는 브랜드의 느낌일 거예요. 우리가 편하게 무리 없이 탈 수 있고, 나와 내 가족, 내 친구들이 즐겁게 탈 수 있고, 우리나라 어디라도 편하게 갈 수 있으면서 짐도 웬만큼 실을 수 있고, 출력도 나쁘지 않지만 연비도 웬만큼 보장해주고, 그렇다고 가격이 아주 싸지도 않지만 아주 비싼 차도 아니어서
어느 정도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친근하고 대중적인 브랜드가 바로 아반떼일 겁니다. 그래서 아반떼가 스페인어로 무슨 뜻을 갖고 있냐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아반떼는 그냥 친근하고 부담 없는 차, 이렇게 각인이 돼 있어요. 오히려 소나타나 그랜저가 처음에는 고급 이미지에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보다 젊은 층을 타겟팅을 하고 스스로의 포지셔닝도 바꿔야 되는 숙제를 계속 안고 살아가지만, 아반떼의 경우에는 1995년에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추구하는 계층 그리고 지향점, 타겟팅 브랜드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균일하게 흘러갑니다. 오히려 그 지속 가능성, 서스테이너빌리티 측면에서는 아반떼가 더 일관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요번에 나올 CN7을 포함해서 앞으로도 30년 뒤, 40년 뒤에 아반떼가 있다 하더라도 그 느낌은 계속 비슷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느낌 때문에 사람들이 아반떼를 친근하게 생각하고,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새로 나온 모델에 늘 관심을 가지고 여전히 폭발적으로 팔리고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가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새로 나올 아반떼 느낌도 궁금한데요. CN7이 도로에 나오게 되면 한번 시승해보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내용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